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 배제된 나라가 3나라예요. 브릭스가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 외 4개 국가가 더 브릭스 참여 의사를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모신 분은 전 세종대 교수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그 환율 변동성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도 그렇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현상들, 달러 강세가 다시 뭐 약세로 갔다 다시 강세로 갔다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 달러 패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 좀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뭐를 보도했냐면, 시진핑이 12월 둘째 주에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다시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은 이게 페트로달러 붕괴의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페트로달러의 유래로부터 살펴보면, 이건 미국이 1944년에 브레튼 우주 체제를 구축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파운드화로부터 기축통화를 뺏어와서 달러가 이제 세계의 기축통화가 됐음을 선포하면서 금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금환본위제를 시작을 했어요. 즉 금환본위제라는 건 자국 국민한테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라, 외국이 달러를 갖고 오면 금을 바꿔주겠다는 이런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인데, 그런데 이렇게 금환본위제를 시작하고 나서도 미국이 달러를 굉장히 방만하게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금에 비해서 많이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니까 서독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체제에서 탈퇴를 하고,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는 달러를 싸들고 와서 금을 받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영국조차도 대량의 금태안을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 나온 게 1972년 8월 15일에 닉슨 쇼크예요. 즉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외환시장이 아주 대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2년여 세계 각국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1973년 11월에 키신저와 사우디의 파이잘 국왕이 비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파이절 국왕의 정권을 지켜줄 테니까 앞으로 사우디와 오펙은 달러로만 서구 거래를 하자라는 데 대한 협상이었거든요. 그 이후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재획득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페트로달러라고 부릅니다. 즉 달러가 석유 거래의 기축통화가 됨으로써 이제 세계 각국이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를 획득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게 언제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냐면, 2012년 미국이 이란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사실은 미국 스스로가 자초한 탈달러화 현상의 시작이었어요. 우선 스위프트 시스템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이게 지금 현재 200개국에서 1만 한 2,000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결제와 거래 중심 시스템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 배제된 나라가 3나라예요. 잘 알다시피 이란과 북한과 이번에 러시아입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이란을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배제를 시켰는데, 그와 동시에 미국은 이란이
다른 나라하고 근거래하는 것도 막았어요. 네. 그건 달러만 막은 게 아니라 근거래도 막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석유 수출의 80%가 그 나라의 세수의 원천인데 그런 석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경제 성장률도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돈의 가치인 리알화도 51% 이상이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란의 대통령이 돼. 이 양반 이름이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라는 대통령이에요. 이름이 참. 발음하기 좀 길죠? 네. 그런데 이 양반이 들어서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양반 생각에는 야 석유는 대부분 중동에서 나게 되는데 왜 석유거래소는 중동에 없어? 석유거래소는 왜 미국하고 영국에 있어? 왜 지네들이 장사해? 라고 해가지고 이란이 석유 거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는 나는 달러 받지 않고 유로화하고 우리 이란 돈을 받을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발칵도 뒤집은 거지. 그러니까 석유가 페트로달러인데 석유 거래에서 이런 이단화가 생기면은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 이유로 이란은 악의 축이 돼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시종일관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용서하지 못하는 도전은 바로 달러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여기에 이제 정식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들고 일어났어요. 즉 미국의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란의 돈줄을 쬐기 위해서 즉 핵 개발에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이제 옥죄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보고 정작 놀란 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아, 우리도 언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화폐 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는 루브라 결제 시스템인 SPFS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중국이 CIPS라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위안화 시스템은 사실은 가입 국가나 은행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현재 세계 103개국이 이 중국의 CIPS에 가입을 했고 1280개 은행들이 이 CI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금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는 달러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무역 결제할 때 가능하면 달러를 쓰지 말고 그 양국 통화를 쓰자고 해서 달러 결제 비중이 90%에서 지금은 40%대로 낮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루브라조차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차단시키자 이게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한 것도 중국의 원유 선물 거래를 위안화 거래를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중국이 상하이 선물 시장에 원유 선물 거래를 도입하면서 이거를 위안화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을 시작한 거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초점이 더 커요. 더 이상 위안화가 크기 전에 중국을 제압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서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지금 패권 전쟁으로 왔는데 그 중심에는 위안화의 그 원유 선물 거래가 아주 두드러진 표적이었어요. 네. 자, 이런 현상을 거쳐서 탈달러 움직임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크기 시작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탈달러화 현상은 유럽에서도, 즉 우방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조차도 우리가 마냥 그 달러 시스템에 안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윤의
자기들끼리의 지급 결제 시스템인 TIPS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걸 2018년 11월부터 가동을 했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특히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지금 가장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이 달러화의 종속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어떤 노골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른바 부딪히기 기능이 있어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지 못한 곳에서도 거래와 결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 얘기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는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아주 두드러진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브릭스가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저런 스위프트 상황에서 배제당하자 러시아하고 중국이 마음을 합쳐서 우리들의 화폐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화폐를 쓰자라고 어떤 합의점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브릭스가 자체 화폐를 만들기에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여러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를 중심화폐로 쓰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인도도 가세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이나 남아공도 아마 이 흐름에 동참할 거라고 보고, 지금 브릭스라는 그 세계 거의 40억 인구를 갖고 있는 이런 경제 동맹이 위안화 그 세력 속에 흡수되면은 탈달러화 현상은 이제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지금 각국 러시아 사태를 잠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를 하면서 각국에 보관되어 있던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의 접근을 다 차단시켰어요. 한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그 나라 금고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외환보유고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국채를 사가지고 세계 각국 국채 시장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세계 각국에 이렇게 분산 투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상한 게 중국의 결제 시스템인 CIPS예요. 그래서 CIPS 즉 위안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달러당 6.3 위안화는 굉장히 강세까지 쳐 올라갔던 것은 바로 이제 그 반미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의 위안화를 이제 선호한다는 의미로도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자기들의 무기로서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러시아의 그 화폐를 자기들의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거는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미국으로서는 일종의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즉 세계 각국의 미국의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여기에 지금 다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최고 경영자는 이러한 제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제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러한 거를 남발하는 거는 미국한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게 생겼냐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게 2002년 6월 달에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라는 게 알다시피 기존 5개국의 동맹체인데 여기에 브릭스에 동조하는 13개 국가가 추가로 참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브릭스 합류하기 위해서 브릭스 가입 신청을 냈어. 그 다음에는
그 외에 4개 국가가 더 브릭스 참여 의사를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 4개 국가가 어디냐 하면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제 동맹권을 일단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본 거고, 또 하나는 브릭스 국가 간의 통화 금융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달러에서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이 브릭스 국가들이 일단은 중국의 위안화를 중심 통화로 갖자라는 이러한 의견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참여할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페트로달러의 중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의 맹주로서 다른 오펙 석유국들한테 다 달러로만 석유 결제를 하자고 이제 이끌고 가는 큰 형님인데, 지금 사우디가 이런 브릭스 측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미국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우디가 왜 그렇게 지금 미국하고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는지 그 역사적인 그 근원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이 예전에 석유를 전략 자원으로 수입했을 적에는 중동의 보물 국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일가스를 생산해내면서 미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오히려 석유 수출국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의 시각에서는 중동의 가치가 이제는 팍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석유 수송로에 보통 항공모함 2척을 상시 배치했어요. 네. 그리고 중동에서 석유가 개발되면은 그곳에 항상 미군을 파견해서 그 개발 유전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항공모함 그 2척은 빼가지고 중국 남지중해 쪽으로 가져오고, 이제는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으로서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동에 쏟았던 그러한 정성과 이런 것이 미중 패권 전쟁 쪽으로 이제 위치 이동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왕실이 미국의 중동 정책에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큰 불만의 요소는 언제 시작하냐면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을 때, 이때부터 양국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가 앙숙이야. 근데 중간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완충지대로 있음으로써 이게 사우디의 보안을 어떻게 방어해주는 의미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으로써 그런 완충지대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게 그 이란이 그 위험에 그 노출되는 직결적인 상황이 되면서 그 후로도 이슬람이 사실은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함으로써 그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그다음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을 이란이 지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우디한테는 이게 다 안보의 위협 세력으로 크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그 후에 사우디 왕실이 이러한 데 시달리면서
내전에 실질적으로 그 사우디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5년 3월인데 네.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자 사우디로서는 자기 바로 옆에 이미 그 적군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내전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예멘의 내전은 어떻게 보면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벌써 6년 넘게 진행되면서 13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들이 사우디가 미국하고 멀어지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단초가 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2018년에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그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암살의 배후로 미국은 지금 사우디의 차기 국왕인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절만 해도 트럼프는 이를 모른 척했어. 그런데 바이든은 이를 문제 삼아서 빈살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양국 관계는 본격적으로 소원해지면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브릭스 회의에 이렇게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바이든은 모든 체면을 다 집어넣고 빈살만을 찾아갔어요. 네. 협조를 구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냉대를 당해요. 우리가 그렇죠. 잘 아는 것처럼. 감산 좀 하라고 해도 증산 좀 하라고 해도 감산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한다고 월스트리트가 이거 발표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사우디는 미국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소원해졌고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람코가 즉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석유 개발 회사가 중국 석유 회사하고 100억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분야의 파트너십은 앞으로 더 강화될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보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 3월에 무슨 기사를 보도했냐면 석유 수출액의 4분의 1을 중국에 판매하는 사우디가 중국과의 석유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페트로달러 체제에 이제는 신냉전 양상을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로 브릭스라는 그 거대 경제 동맹 자체가 달러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고 있고 여기에 페트로달러 주도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가장 그 심각한 달러에 대한 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의 가장 관심사는 과연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공개될 건지. 네. 심하면은 달러에 대한 얘기가 이 비공개로 나누는 얘기 중에 일부가 공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은 그냥 보통 관례적인 그런 외교 방문이 아니고 이번에는 달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미국 경제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럼에도 견딜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나라들, 네, 일본조차도 뭐 힘들어하니까 이러한 불만들이 쌓여가는 때에 이런 것들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어떤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그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과가
달러 패권을 흔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달러 패권의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해서 그거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이 판단하기에 이번 시진핑과 사우디의 만남이 페트로달러 체제의 붕괴의 도화선이 된다 그러면 어떤 강수를 쓸지도 몰라요. 미국은 이거를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강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기폭제가 돼가지고 페트로달러를 무너뜨리는 그 단초가 돼서 달러를 약세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나 이런 거를 지금은 예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단지 이러한 조짐들. 근데 또 사우디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다. 뭐 이런 뭐 정보도 있고, 뭐 핵에 대한 위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더 사우디를 위해서 뭔가 군사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우디가 미국의 뜻을 거스르겠느냐, 뭐 멀어지는 일을 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멀리 간 것 같아. 그 중국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전에 미국이 해줬던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줄게라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네. 예전에는 미국이 뒷발을 봐줬기 때문에 사우디 나라 자체와 그다음에 그 왕정의 이 안위가 미국에 의해서 그 보존됐는데 그걸 미국이 손을 빼니까 사우디도 미국의 대체 국가라서 중국하고 손을 잡는데 중국이 가장 큰 석유 수입국이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모든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고 미국을 대신해 사우디를 군사적으로도 보호해줄 수 있는 군사 강국이니까 이 추이는 제가 보기에는 중심축이 미국에서부터 중국으로 약간 더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거죠. 미국으로. 그렇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